두 번째 수질 오염 기론 두 번째로 이제 수질 오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염의 정의라고 되어 있고요. 뭐 쭉 되어 있어요. 쭉쭉쭉. 자, 뭐 동식물, 뭐 사람, 뭐 이런데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자연에는 그러니까 뭐 환경이죠. 환경에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자정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자정 능력,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배출이 돼서 자정 능력을 초과하게 됐다. 그러면 더 이상은 스스로 정화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후 자연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상태를 이제 오염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규에서 보면 그렇게 자연 자정 능력을 포함하는 그 용어를 환경 용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환경 용량이 오염 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 크기, 그 용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염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염이다라고 하는 게 뭐 마찬가지 자연적으로 오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자연적인 오염이 있을 수 있고 인위적인 오염이 있을 수 있죠. 인위적인 오염, 자연적인 오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자연에서 발생하는 무슨 동식물 같은 것들이 썩어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자연적인 오염도 말 그대로 물을 오염시키긴 하지만 법규상에서 규정하는 건 인위적인 오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질 오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인간의 활동, 즉 인위적인 오염, 인위적으로 오염이 된 것을 이제 오염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적인 오염은 제외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질 오염원을 보면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점오염원을 다른 말로 뭐 특정 오염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정오염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오염원을 다른 말로 발생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발생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점오염원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특정 오염원, 한마디로 어디서 배출되는지 아는 거,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는지 아는 거. 그래서 뭐 공장 폐수, 가정화수, 축산 폐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출되는지 알겠죠? 어디서 배출되는지 아니까 어떤 형태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정도의 농도로 배출되는지도 다 알겠죠. 그러니까 상태를 아니까 처리하는 것도 어떻겠어요? 쉽겠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모르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는지 무슨 양으로 배출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특정오염원이라고 얘기도 하고 비특정 오염원, 그 다음에 면오염원 이렇게 얘기하죠. 면오염원. 뭐 대기에서도 많이 쓰는 뭐 이동오염원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동오염원. 그 다음에 기타 수질 오염원 뭐 이렇게도 말해요. 자, 그래서 비점오염원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강우유출수.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면 지표면에 있는 막 쓰레기나 이런 뭐 오염물질 같은 것들을 쓸고 막 나가겠죠. 그죠? 그런 것들. 강우유출수가 가장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이다. 그러니까 바닥에 뭐가 깔려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물질이 어떻게 오염됐는지를 모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농경지배수도 마찬가지겠죠. 그 수많은 농경지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고 양도 모르고. 그럼 농경지배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농약, 그죠? 농약 성분. 요즘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줄긴 했지만, 농약 성분. 그 다음에 비료 성분. 비료 성분 같은 거. 강우유출수하고 도시 노면 배수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죠? 거의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수질오염원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럼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배출됐는지도 모르니까 처리하는 방법도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럼 비점오염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거의 대부분. 사전오염 예방밖에는 없어요. 사전오염 예방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오염원은 당연히 점오염원도 마찬가지, 비점오염원도 마찬가지 사전에 오염을 예방하는 게 더 좋아요. 요즘 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점오염원은 처리가 가능하죠.
비저모여먼 처리가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전오염 예방이 그만큼 중요한데, 일단 농경지 배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농약 사용 줄이면 되고 비료 사용 줄이면 돼요. 뭐 이런 거 줄임으로 해갖고 더 문제가 발생하긴 했는데, 그 농약 사용 대신에 우렁이죠. 우렁이 사용한 거 아시죠? 이렇게 뭐 잡초 잡아먹고 뭐 이런 거 잡아먹고. 근데 그 우렁이가 친환경으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얘네가 이제 기후하고 막 먹으면서 우렁이가 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벼를 깎아먹는 이렇게 우렁이가 변했죠. 뭐 그런 좀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질의 어떤 농약적인 면으로만 본다면 뭐 그런 방법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되겠죠. 도시농협 배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청소 같은 것들을 잘 해준다면 깨끗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모염원은 처리가 가능하고 비저모염원은 처리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비저모염원도 이제 처리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모염원은 처리가 가능하고 비저모염원은 처리가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수질에 요즘에 문제를 더 미치는 거는 비저모염원일까요? 저모염원일까요? 비저모염원이 문제가 더 크겠죠. 근데 뭐 농도로 보자면, 뭐 수질에 이제 들어가는 오염물질의 농도로 보자면 당연히 저모염원이 높은데, 저모염원은 말 그대로 아까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비저모염원의 어떤 영향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뭐 처리를 하든 처리를 하지 않던 저모염원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도 이 하천으로 들어갈 거고, 비저모염원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도 이 하천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저모염원이라고 하는 놈은 처리가 가능해요. 처리가 가능해. 근데 비저모염원이라고 하는 놈은 처리를 못한대요. 처리를 못한대. 처리하기가 어렵대요. 어렵습니다. 자, 근데 비저모염원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모염원은 처리가 돼서 나가고 있고, 얘는 점점 영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하천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점점 오염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 오염도가 심해져요. 자, 그러면 얘는 처리가 되고 있고 얘는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영향이 점점 커지니까, 얘를 막아야 되는데, 그지? 얘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천의 오염도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러한 방법에서 저모염은 처리하고 있고, 얘는 지금 영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해. 근데 하천의 오염도를 증가시키면 안 돼. 이제 오염도를 막아야 돼. 그럼 무슨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얘의 규제를 올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COD나 BOD 같은 BOD의 농도를 20ppm 이하로 배출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법을 15, 10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그러면 얘가 더 낮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부하가 좀 높게 들어와도 하천의 오염도는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저모염원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저모염원의 어떤 그 환경적인 규제, 법적인 규제를 올림으로 해서 하천을 유지시켜주는 게 일반 그 방법이에요. 대처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모염원이 배출된다라고 하면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출되는 양들이 많을 텐데, 공장에서 그런 시설물들을 건설하고 이러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는 운영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들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저모염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기술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저류조예요. 자, 저류조라고 하는 게 물을 모아놨다가 적당한 양을 이제 배출시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수질이든 대기든 규제를 한 건 농도 규제였어요. 농도. 그러니까 뭐 A라고 하는 회사, B라고 하는 업체가 있다. 이렇게 업체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업체에서 한 100ppm으로 배출해요. 뭐 기준은 생략하고, 기준이 얼마인지 생략하고, B라는 업체에서는 20ppm으로 배출을 해요. 근데 기준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기준이 예를 들어 80ppm이라고 쳐. 그럼 얘는 규제 대상이 되는 거고, 얘는 규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만 규제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배출되는 유량이 거의 하루에 10,000 정도가 나와. 10,000톤을 배출해. 얘는 한 10톤 정도밖에 배출을 안 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천에 영향을 주는 업체는 얘일까요? 그건 뭐 다른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은 얘가 훨씬 더 많이 배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총량으로 따지자면 A라고 하는 업체보다 B라고 하는 업체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이제 부하를 더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농도 기준이다라기보다는 이런 농도와 배출되는 유량을 합친 총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그 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하천에 영향을 주는 것이 꼭 농도만은 아닌 거예요. 유량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들을 저류조라고 하는 장소에 모아놨다가 적당한 양만을 하천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래도 총량은 유지시켜줄 수가 있으니까 하천의 오염도를 줄여줄 수 있거나 혹은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혹은 또 이제 저류조 대신에 습지대, 수초지대 이런 거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수초 같은 것들이 오염물질을 이제 없애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나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저류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법으로 단속하는 게 더 많아요. 점오염원 단속하는 게 아직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배출이 되고 무슨 물질이 배출이 되고 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처리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점오염원, 가정하수, 우리가 먹고 쓰고 버리는 그런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하수, 생활하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수, 폐수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는데 영어로 한다고 하면 스웨이지라고 하기도 하고 웨이스트 워터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요즘엔 혼용해서 그냥 씁니다. 웨이스트 워터라고 하는 표현을 더 써요. 하수를 따로 구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굳이 구별하자면 하수는 이제 사람이 쓰고 버린 이런 물이 될 거고 폐수는 공장에서 이용하고 버린 물이 될 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 하수의 정의, 수도법상에서 하수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넘어갈게요. 이런 법의 정의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만 읽어는 보세요. 그래도. 자, 산업폐수는 당연하죠. 산업공장에서 생성되는 거죠. 요게 종별로 이제 우리가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나누는 게 배출되는 양이에요. 폐수가 얼마만큼 배출이 되는지. 이게 기사에선 무지하게 자주 나와요. 이 사업장, 1종 사업장은 가로치고 몇 이상인가. 법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업폐수의 문제점은 이거죠. 중금속 같은 유독성의 물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알칼리 이런 폐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정하수는 그렇지 않죠. 가정하수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가정하수의 가장 대표적인 오염물질은 뭘까요? 유기물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먹고 이러는 게 유기물이잖아. 밥, 이런 것들 다 유기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수처리 공정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하수처리 공정의 기본적인 오염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냥 다 유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이 다 개발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와 인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게 거기서 부수적으로 들어간 거지. 처음에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이제 만들어지고 할 때 다 기본이 되는 오염물질은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다 유기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하수 혹시 BOD, COD는 다 들어보셨나요? 이런 용어들은? 자, 그럼 가정하수의 어떤 유기물의 농도를 측정할 때 BOD 농도를 많이 측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가정하수의 BOD 농도, 즉 유기물의 농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맨날 변하나? 이렇게 엄청나게? 거의 변하지 않아요. 일정해요. 일정한에서 BOD 농도가 거의 100에서 150 ppm 정도 돼요. 100에서 150 ppm. 유기물의 농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기물 처리만 하다가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양염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질소하고 인이었고, 이 질소와 인을 처리하고자 하는 게 이제 고도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하수의 질소 농도는 보통 한 35에서
한 40 정도 돼요. 뭐 넓게 보자면 30에서 4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5고 뭐 이렇게도 나가긴 하는데 보통 이 정도 농도가 됩니다. E는 5ppm 전후예요. 5ppm 전후. 이렇게. 근데 뭐 나중에 미생물 할 때 얘기하겠지만 혹시 이런 거 아나? 뭐 미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BOD 대 N 대 P의 비율이 100대 5대 1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이래야 이제 미생물이 잘 자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야 이제 생물학적 처리를 할 때 이런 조건이 맞춰져야 뭐 처리가 잘 된다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얘를 100이라고 본다면 BOD를 100이라고 본다면 N도 제일 작을 때 보면 30이야. 요것만 보면 어때요? 100대 5가 훨씬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수를 CMB가 굉장히 낮은 하수라고 얘기해요. CMB가 굉장히 낮은 하수. 근데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물질은 BOD도 처리를 해야 되고 한마디로 유기물도 처리를 해야 되고 질소도 처리를 해야 되잖아. 질소도 처리해야 되잖아. 근데 미생물로 얘네 둘을 처리하고자 하니까 미생물이 잘 성장을 못해. 100대 5를 못 맞춰. 100대 5를 못 맞추니까 우리나라 하수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유기물을 더 첨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뭐 외부 탄소원을 추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 공정 가면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얘기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폐수는 무슨 뭐 중금속 혹은 뭐 산, 알칼리 이런 폐수들로 많이 이런 항목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점오염원의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좀 나왔는데 농경지, 뭐 산림지역, 광산지역, 도시지역 이런 데에서 넓은 지역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주로 강우시에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이제 막 도시 노면에서 비가 오면 배출돼서 그냥 하천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데 이제 우리 이런 다리나 교각이나 아니면 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는 구멍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그러니까 여기가 그거라고 본다면 요 밑에 처리 시설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를 어느 정도는 정화해서 나가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도로 노면에는. 근데 이런 뭐 공사하거나 이런 데는 흙물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건 뭐 막을 방법이 별로 없겠죠. 그죠? 것들도 있고. 광산 지역에 지금 폐광산이나 이런 데는 예전에는 문제가 많이 안 됐는데 광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암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pH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pH를 떨어뜨리는 이제 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산성 폐수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폐광산 같은 것들도 요즘에 이제 좀 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비점오염원은 아무튼 강우시에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점오염원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무슨 물질인지, 어떤 농도로 발생하는지, 어떤 양으로 발생하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누어지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런 처리들을 통해서 다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처리 방법들은 뒤에 굉장히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때가 좀 제일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할 때가. 자, 비점오염원은 아까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농경지 배수 같은 경우 비료, 농약 이런 거 사용 금지하는 거. 그리고 비점오염원이 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지. 무슨 영향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이제 처리 방법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들어질 테니까. 자, 요 초기 우수 처리 시설. 우수 때문에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우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해야 되는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죠. 자, 이제 초기 우수 처리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 우수를 이제 물이 부족도 하고 막 이러니까 우수를 이제 사용하는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대부분 새로 짓는 무슨 뭐 경기장,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아래가 다 빗물을 받는 용도로 써요. 그래서 가끔 뭐 야구장, 축구장 같은 데 가면 쉬는 타임에 아니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슨 호수 같은, 뭐 수도꼭지 같은 게 나와서 막 물이 뱅그러 돌아가면서 막 물 뿌려주고 이럴 거예요, 잔디에. 그게 아마 빗물을 받아놔서 그거를 이제 이용하고 이러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리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우수를 사용하는 시설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질소 고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오염원 수자원 사이의 수변 생태계를 보강해야 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뭐 비점오염원을 방지하는 것은 뭐 가장 대표적인 이거예요. 사전 오염 예방하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좀 그래도 기억하셔야 될 건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것만 서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정한 지점으로부터 아는 거, 얘는 잘 모르는 거, 그죠? 불특정한 장소에서 나오는 거. 발생은 아까 얘기했고요. 자, 특징 같은 걸 보면 점오염원은 갈수시의 수질을 악화시킨다. 한마디로 농축된다라는 얘기죠. 이 자체가 다 오염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석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연 정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가 농축이 되면, 그러니까 갈수시, 즉 비가 많이 안 오면 농축이 되겠죠. 그죠?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다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오염이 일어난 거죠. 좀 인위적인 활동. 그 다음에 생활 특성, 시간 등에 따라서 당연히 변화하죠. 그죠? 가정하수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나오겠어요? 아침하고 저녁 때. 그죠? 왜냐면 이제 출근하기 전에 씻고, 갔다 와서 씻고, 뭐 이럴 때. 자, 근데 가정하수도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가정하수를 예를 들자면 생활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도시인지 시골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도시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쓰이는 그 물의 양이 많이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오전, 저녁이에요. 출근할 때, 퇴근했을 때, 그때가 물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럼 당연히 하수의 발생량도 늘어나요. 근데 농업지역, 그러니까 저기 시골 같은 데는 어떨까요? 그냥 평균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구나, 반대예요. 반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반대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도 물론 있지만 야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프리랜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의 사용량이 거의 일정한데, 농경지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씻고 나가서 종일 일하시다가 저녁 때 들어오시죠. 물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농경지에,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지 아니면 도시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이런 생활 특성에 따라서 물의 사용량이 달라지고, 물의 사용량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오염물질의 발생량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시골이 딱 그 아침 저녁, 도시는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점오염원은 홍수시에 아까 유량도 오염에 큰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총량 규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홍수시에 하천수의 수질이 악화되는데 얘는 한마디로 유량이 늘어나서 부하가 증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량이 증가해서. 자, 얘는 인위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자연적인 거 뭐 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일간 계절 간 변화가 크겠죠.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훨씬 더 오염도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생량의 체 비점오염원이니까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좀 중요합니다. 아마 교재에 있을 거예요. 표. 그죠? 그거 한 번씩 확인하시고. 자, 이제 수질 오염 물질,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 아까 첫째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변별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법규가 나와요. 법규 같은 게 갑자기 나와요. 근데 이걸 제가 다 지적해 줄 수는 없겠죠, 법을 다. 그러면 이제 보통 나오는 법들이 폐기물 쪽에서 지정 폐기물에 관련된 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이러한 물질의 특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가끔 나와요. 근데 물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개만 추리기는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외우라고 할 수는 없고, 머리가 좋으시면 한 140 이상 되시면 더 외우시고, 그렇지 않으면 몇 개만 찍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자주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제일 이슈가 되는 것들만 이렇게 좀 찝어왔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온이. 그죠? 위험하죠. 요즘에 거의 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은백색 액체 금속, 상온에는 휘발성, 진한 질산에서 잘 녹는다. 물에는 녹지 않는다. 제가 학교에 학위 받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실험하고 그럴 때,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수은을 좀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 수은 사용하는 게 있죠, 아직도. 형광등 같은 데는 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수은을 사용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어쩔 수 없는 거 외에는 이제 사용을 못 하는데, 예전에는 실험할 때 뭐 위험성 같은 거 잘 모르고 실험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용이 금지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방법도, 수은을 처리하는 방법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던 수은을 피트병에 담아서 저 구석탱이에 놓는 거를 저는 학위를 받을 때까지 보고 나왔습니다.
되게 무거워요. 이게 금속이니까 액체로 되어 있는데도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거 누가 뭣도 모르고 막 물 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면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치과병원 아시죠? 수은 어디에서 사용됐었는지. 그 이빨 떼우는데 아말감이라고 했던 거 혹시 아세요? 요즘에 뭐 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빨을 색하고 똑같은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말감이라고 쇠 냄새 나는 뭐 이런 걸로 했어요. 그게 수은이에요. 수은을 입에 물고 산 거죠. 진짜요. 그다음에 뭐 요거 아시죠? 병. 수은은 미나마타병이다. 뭐 다 아시죠? 미나마타 지역에서 생긴 거죠, 그죠? 미나마타 지역을 이름을 따서. 자, 이런 미나마타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게 다 뭐예요? 생태독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먹이연세에서 일어난 거죠. 요걸 갖다가 생물농축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생물농축이 일어난 건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를 잡아먹음으로 해서 생물농축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미나마타병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물고기들은 수은으로 둘러싸여 있는 플랑크톤 같은 것들을 섭취함으로써 이제 물고기가 수은 중독이 일어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생물농축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의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농축량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 왔을 때, 최종 소비자가 됐을 때 그 농축량은 훨씬 더 커진 거죠. 자, 보십니다. 요거 연관시키는 거, 수은, 미나마타병, 요게 뭐 제일 중요하죠, 뭐. 카드뮴은 있다. 이거 아시죠? 아프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골연화증이라고 하죠. 골연화증. 그죠? 그러니까 뼈가 되게 물렁물렁해지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카드뮴 중독은 저기에서 그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미나마타병은 물고기 때문에 생물농축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있다 병은 곡물로 인해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다이 아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요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한 번씩만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납은 무슨 뭐 특별한 병이나 이런 명은 없는데, 이제 납 중독의 유형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위장형이다라고 하면 뭐 피로, 구토, 식욕부진이지. 식욕부진, 그다음에 빈혈, 근육통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신경근육은 이제 근육, 관절 이런 데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뇌증형, 그러니까 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경과민, 경련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잠깐만요. 뒤에 좀 넘어가 볼게요. 없구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카드뮴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는 미나마타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생물농축에 의해서 생겨난 병이요. 책에 그게 없네. 뒤에 있구나. 뒤에 내가 아까 보고 넘어갔다. 이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카드뮴이 있다이 병이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지금 나왔었는데 PCB 때문에 발생한 생물농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병이 카네미유증이라고 있어요. 카네미유증. 자, 미나마타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고기라고 그랬고, 얘는 곡물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고, 얘도 곡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곡물 때문에 이제 발생한 병입니다. 자, 근데 카네미유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카네미사에서 카네미사에서 만든 기름 때문에 생겨난 병이에요. 카네미사에서 만들어낸 기름. 그러니까 카네미사라고 하는 데가 일본에서 이제 식용유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식용유에서 PCB가 다량으로 검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은 사람들은 다 이제 카네미유증에 걸린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식용유를 만들려면 그 곡물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곡물에 이런 PCB가 농축돼서 이제 묻어 있었던 거죠. 그걸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PCB 중독이 이제 일어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세 가지가 생물농축으로 어떤 생겨난 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병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나마타, 있다이, 카네미유증. 자, 그래서 카네미유증이 처음 이제 발견이 됐을 때는 곡물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 뭐 최근에야 당연히 뭐 PCB 중독이 일어나서 카네미유증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카네미유증이 예를 들어서 걸린다라고 하면 곡물보다는 얘도 이제 해양 생물들,
물고기 같은 데에서 훨씬 더 항해면증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먹이 연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답 그렇고 비소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비소 옛날에 독극물 같은 걸로도 많이 사용됐죠, 그죠? 그래서 뭐 농약 같은 걸로도 많이 사용됐죠, 비소. 자, 그래서 도자기, 염료, 의약품, 합금, 반도체 이런 제조에 많이 사용된다. 여기 좀 농약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죠? 시옷감태, 무력감, 설사, 변비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도구로 사람 죽이고 이러는 영화 드라마 보면 비소 중독 얘기 많이 나와요. 드라마 나중에 대기에서 연소 같은 거 할 때 연소 같은 거 들어갈 때 이제 드라마가 중요하게 이제 예를 많이 들 텐데 제가 예를 많이 드는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입니다. 그 옛날 그 석탄 사용할 때와 석유 사용할 때 이런 얘기 예를 들 때 덕선이네 집 얘기 들으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봤어요? 봐요 그러면 대기 들어가기 전에. 자, 구리. 자, 구리는 뭐 특징들은 대부분 아시죠? 뭐 전도도 높고 당연히 그죠? 구리줄로 막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구리는 인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줘요. 큰 영향은 여기 있죠. 구리의 독성은 물고기나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보다는 그렇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생태 독성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미치는 독성 말고 자연수, 그러니까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파악할 때 구리의 농도를 측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독성이 크진 않고 생물체, 그러니까 생물에게 우리 뭐 사람도 생물이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생물이 뭔지 알죠? 그런 생물에게 독성이 더 크게 미쳐서 구리는 그런 생태 독성을 파악할 때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롬. 크롬은 우리가 이제 뭐 이걸 이온으로 보자면 삼각 크롬하고 육각 크롬이 이렇게 있을 텐데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크롬은 당연히 육각 크롬이에요. 육각 크롬이 독성이 제일 강한 크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화상, 피부에서 기침, 호흡곤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연. 교재 그냥 글 읽어보세요. 아, 이거 그냥 읽으면 것밖에 없어서 제가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읽어보세요. 한 번씩. PCB 아까 얘기한 겁니다. 자, PCB의 특징을 이거 말고 하나 더 보자면 여기 다 있네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기가 어려워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기가 어렵다. 우리가 지금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가 제일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미생물에 의한 자정작용이 가장 활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 자정작용이 거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배출되면 뭐 하천이나 아니면 사람 몸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냥 축적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물에도 반응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물에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물에 용해가 되거나 혹은 희석이 되거나 이럴 텐데 물에 용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어디에 용해가 되냐면 유기용제에 용해가 된대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물에 용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유기용제라고 하는 곳에다가 막 녹이게 될 텐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유기용제가 뭐예요? 벤젠이죠. 벤젠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그렇다고 이제 PCB가 위험하다. 그래서 벤젠을 막 부어 하천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도 유독한 물질이죠. 그죠? 얘도 유독한 물질이죠. 그래서 처리 자체가 하천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도 안 되고 물에도 반응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유기용제를 넣을 수도 없고 하니까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지금 좀 일찍 끝났는데 좀 쉬었다가 좀 다음 시간 좀 길게 할게요.